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모카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다만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 이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16학번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2019학년도 1학기 때 개설된 소송과 강제집행이고요. 함께 수강했던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수는 제가 어떤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다음 학기에 장학금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CD 플레이어로서 졸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는 점에서 점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만족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이제 장학금을 못 받았던 게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학비를 못 댈 정도의 무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학과 수업이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법학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이제 복수 전공으로 중간에 뭐 2, 3학년 수업을 듣고 또 4학년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에서 점수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졸업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뭐 성적에 대해서 뭐 고민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난 일이 돼버린 거죠. 지나고 나니까 뭐 별로 그렇게 어 이렇게 연연하거나 그런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이 중요했던 거니까요. 또 거기다가 그 배우는 거,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점수를 뭐 100점 받기 위해서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이제 졸업이었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과목의 그 과제물 점수도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 법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물이 3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출석 시험이었는데 30점입니다. 자, 형법 총론도 출석 시험에서 29점을 받았네요. 자, 그리고 헌법의 기초도 출석 시험이 29점입니다. 민법 총칙은 출석 시험에서 28점을 받았는데 뭐 이제 출석 시험이 이제 많잖아요. 출석 수업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그 어려운 내용을 주관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 과제물 점수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알아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과제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 우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 시험 문제 법학과 자, 4학년 소송과 강제 집행입니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이 먼저 안내가 되어 있는데 1번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 2. 글자 크기 10포인트 3. 줄 간격 200 4. 작성 분량 A4 기준 제한 없음 5.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목차와 참고 문헌 표절, 상업자료 및 다른 학생 과제물 이용, 과제물 공동 작성 등 0점 처리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 제한 없음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줄 간격이 200포인트, 200이라는 점에서도 그 분량을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둘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인데, 글자 크기도 마찬가지로 10포인트는 글자 크기가 상당히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줄 간격이 200포인트라는 것은 글자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줄 간격을 많이 준다는 것은 분량을 많게 하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한 없음을 해가지고 오히려 적게 작성을 하면은 좀 점수를 덜 받았을까요? 그래서 점수가 4점을 감점했을까요? 감점이라기보다 득점했다고 봐야 되나? 득점을 못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참고문헌은 김성택, 김재환, 조승현 저 소송과 강제 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그 밖에 민사소송법 관련 모든 교재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이거 사례는 서울에 사는 A는 회사 출장 관계로 주 안심 고속 본사 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 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 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에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석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천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 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 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 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 이 사례도 상당히 길고 좀 복잡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이네요.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서울, 서울지방법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강원, 강원지방법원, 제주, 제주지방법원, 인천,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 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 뭐라고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과제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혀 뭐 법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관할에 대한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쟁점에 관한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자, 에 대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한 과제를 보면은 과제가 이제 30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30점을 받아도 그게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30점을 받지 않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있으면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양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하고 학번, 학년, 연락처. 사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과제 유형에 뭐 제목을 적는 거잖아요. 이것을 생략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문제 1의 목차, 문제 2의 목차를 이제 별도로 하고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 1의 관련 관할의 문제, 1. 토지 관할, 재판적의 분류, 그리고 사물 관할, 단독 판사 합의부,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했습니다. 문제 2번의 목차, 제주지방법원 관할의 문제. 이것이 사실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목차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문제 1과 문제 2가 구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목차를 했지만 번호상으로는 뭐 연결되어 있는 목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관할의 문제, 변론 관할 쟁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자체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조차도요. 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관련 관할의 문제, 토지 관할, 재판적의 분류, 인적 재판적 이렇게 적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교재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적 재판적은 소송의 당사자, 주로 피고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판적으로 주소, 영업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통 재판적은 모두 인적 재판적이다. 자, 이게 이제 각주 보면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A는 회사 출장 관계로 본사의 위치가 부산에 있는 주 안심고속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인적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을 검토한다면 주소로서 A의 주소지인 서울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고 주 안심고속의 영업소가 있는 부산 지역의 부산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다. 자, 이 내용도 교재를 여러 번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그 읽고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이 물적 재판적. 물적 재판적은 소송상 청구, 소송물과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판적으로 불법 행위지, 재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역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서울에 사는 A는 출장 관계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에 운전기사 B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술 후 6주간 입원 치료를 한 것에 대한 손해가 있어서 주 안심고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소송상 청구물이 특별히 토지와는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재판적이 불법 행위지 재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적 재판적으로 관할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사고 난 지역인 대전쯤에서 운전기사 B가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한 것을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불법 행위지가 있는 곳으로 물적 재판적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보통 재판적. 서울에 사는 A는 회사 출장 관계로 본사가 부산에 있는 주 안심고속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탔다. 토지 관할에 따라 주 안심고속의 주소지인 부산시의 토지 관할은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A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버스가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2천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 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부산지방법원이 관할이 된다.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는 26점이라도 받았겠죠. 완전히 제가 작성한 이 내용이 완전히 틀리거나 그랬다면은 뭐, 뭐 10점이고 15점이고 그 정도밖에 안 나왔을 텐데 26점이라도 받은 것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나 성질의 사건에 관하여만 토지 관할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 자, 이 내용은 역시 교재입니다. 모두 교재를 참고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어떤 민법 서적을 참고하는지는 그 선택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재에만 거의 참고를 했다고 봅니다. A는 서울에 살고 있는 회사 출장 관계로 주 안심고속의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특별재판적으로 토지 관할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토지 관할을 정하여야 하는데 의무 이행지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며 행위지는 불법 행위에 관한 소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로서 특별한 종류나 성질의 성건에 따라 분류한다. 예, 따라서 이게 성건이라고 이게 오타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써놓고도 조회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성건 성질의
부동산에 관한 소로서 특별한 종류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성질, 종류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자, 이렇게 오타 때문에 아마 점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류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이렇게 말이 되죠? 성건이라는 그 의미, 그 단어는 있는데 여기서 사용할 만한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좀 퇴고를 안 했군요, 제가. 따라서 우선 A는 불법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대전이 행위지가 될 수 있고 특별재판적이 있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이 된다. 고속버스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버스가 대전에서 사고가 났을 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중 어디에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서 사고가 난 것이 불법 행위가 아닌 운전기사 B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 자고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을 한 것이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적이 있는 서울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역시 행위주로의 토지 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 사물관할, 단독판사 합의부. 사물관할은 제1심 소송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물, 소송물의 차이에 의하여 분배하여 정해진 관할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에서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 원이므로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은 원고가 어느 법원에 제소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가 제기된 다음에 법원 안에서 사건을 배당할 때의 기준이 된다. 합의관할. 합의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임의 관할에 관하여서 인정된다. 합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심 법원의 임의 관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의 대상인 법률 관계를 특정하여 관할 법원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A와 주 안심고속이 토지관할에 재판적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토지관할에 재판적이 없는 강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이 관할이 될 수 있다. 여기도 또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뭐 내용은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게 그 내용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그 오타 때문에 좀 점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론 관할. 변론 관할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어도 피고가 관할 위반에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의미한다. 서울에 사는 A가 회사 출장 관계로 안심고속에서 운용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에 고속버스가 대전쯤에 왔을 때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A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하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A는 주 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해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의관할이 인정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임의관할로서 변론 관할이 되는 경우는 A가 원고로서 다른 토지관할이 사물관할 그리고 합의관할로서 당연히 관할권이 있는 것 외에 특별히 강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다른 관할로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주 안심고속이 원고의 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도 권할이 아니고 관할인데 관할이 인정된다. 오타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출을 하고 이거를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오타가 이제서야 걸러지고 있습니다. 자, 제주지방법원 관할의 문제, 변론 관할. 우선 A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은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위 사건은 전속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 관할로서 합의 관할과 변론 관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합의 관할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토지 관할 등과 같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가 일방적으로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합의 관할에 해당되지 않고 변론 관할로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쟁점. 민사소송법에는 제30조 변론 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은 위 법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원고인 A는 관할권이 없는 제주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변론 관할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주 안심고속이 관할 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진술을 해야 하며 피고 주 안심고속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만약 피고 주 안심고속이 제주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며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거나 관할 위반의 항변이 없이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관할로서 제주지방법원은 관할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끝났거든요. 쟁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문헌 이렇게 하고 민사소송법 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수가 4쪽이죠. 그러니까 이 표지도 빼고 3장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해석은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분량적인 측면에서 이 과제물은 한 5장 정도, 그러니까 표지하고 그 참고문헌을 빼고 포함해서 7장, 그죠? 그러니까 내용만 5장 정도를 썼으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더 잘 받지 않았을까, 그런 좀 예상을 해보고, 또 오타 이런 부분들을 잘 수정을 하고 퇴고를 했었어야지 더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어렵고 이 용어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이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제를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용어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좀 알게 됐다는 점에서 이제 학습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메일로 주시고요. 또 과제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과제 하실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